파이낸스의 김종호입니다. 오늘은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해킹 사건 분석과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혹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를 짜보신 분이 있는지 혹시 한번 손을 들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절반 조금 안 되게 이제 개발해 보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스마트 컨트랙트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각각의 어떠한 문제점들로 인해서 해킹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현재 이제 가장 스마트 컨트랙트로 많이 하는 일들이 이제 토큰 세일 과정이 있는데요. 토큰 세일 과정에서 현재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분석을 하고, 어떻게 개발하는 게 스마트 컨트랙트를 안전하게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 컨트랙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요. 블록체인 기반에서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을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1996년도에 이제 빅사보가 처음으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개념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이전에는 이제 비트코인에 스크립트가 있어서 이제 간단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실행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비타딕 부테린이 이더리움을 만들면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을 구현하게 되었고, 이 스마트 컨트랙트로 인해서 이제 블록체인에 약간 새로운 산업이 열렸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는 실제로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제 거래돼서 거래하는 ERC20에 대한 구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마감인 이오스 토큰 세일이 있는데, 토큰 세일 같은 경우도 스마트 컨트랙트로 짤 수 있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귀여운 약간 크립토 키티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일종의 게임도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되게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해킹 사건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지금도 크고 작은 해킹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은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각각의 해킹 사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게 됐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오늘 세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그래서 각각 언급을 해드리고,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술들이 이용됐고 어떻게 일어났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다오 해킹 사건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다오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하드포크하게 되는 이제 어떠한 해킹 사건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익스터널 콜이라는 게 있는데, 익스터널 콜에서 리엔트런스 공격을 이용해서 해킹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좀 설명해 보자면, 한 번만 실행돼야 되는데 여러 번 실행되게 되면서 거기에 이미 이더리움 한 번만 전송해야 될 거를 되게 많은 양의 이더리움을 전송하게 돼서 해커가 그거를 탈취하게 된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더리움 유통량이 되게 많은 약 15% 유통량이 해킹당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알아볼 거는 페리티 멀티시가 원래 프리즈 사건인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이제 지갑에 이더리움을 모아놨었는데, 그 지갑에 모인 이더리움을 이제 출금할 수 없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513K의 이더리움이 출금이 불가능해졌고요. 그리고 스마트 메시에서 ERC20 해킹 사건이 있었는데, 인티저 오버플로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해커가 공격을 했고, 실제로 발행된 캡보다 더 많은 양의 이제 ERC20를 찍어내서 이제 팔게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 역순으로 이제 스마트 메시 사건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제 페리티 멀티시그 월렛이 어떻게 프리즈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이제 발표를 하실 때 이제 해킹 사건을 분석할 때 스마트 메시에서 어떠한 트랜잭션이 발생해서 어떻게 해킹이 일어났고, 이 해킹이 일어나게 된 그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어떤 스텝으로 인해서 실제로 돈이 인출됐으며, 그 다음에 그 사후 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메시 ERC20 사건을 보시면 2018년 4월 24일에 어떤 해커가 트랜스퍼 프록시라는 함수의 결합을 발견하게 되고 호출을 하게 됩니다. 아래 보시면 우리가 흔히 이제 ERC20이랑 이더리움을 전송할 때 사용하는 이더스캔에서 스크린샷을 찍었는데요. 실제로 보시면 정말 셀 수 없는 양의 토큰을 발행해서 누군가에게 전송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킹을 당하게 된 트랜잭션이 이 트랜잭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해킹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티저 오버플로우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인티저 오버플로우는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쉽게 계기판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99999라는 어떠한 최대값을 가진 숫자가 있었는데 이 9에서 1을 더하게 되면 원래 기대하는 거는 1에 0이 6개가 된 어떤 숫자를 원하는 건데 실제로 이 계기판에는 6자리밖에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1을 더하게 되면 최소값인 0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이제 인티저 오버플로우라고 말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솔리디티에는 유니티 256이라는 데이터 구조가 있는데 그래서 x 값이 2의 256-1인데 여기서 원래 1을 더하게 되면 우리가 기대하는 값은 2의 256인데 인티저 오버플로우로 인해서 미니멈 값은 0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프록시에서 어떻게 인티저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실제로 스마트 메쉬의 그 트랜스퍼 프록시에 대한 코드고요. 실제로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이거는 실제로 해커가 이 트랜스퍼 프록시를 호출했을 때 파라미터로 사용했던 값들입니다. 트랜스퍼 프록시에 대한 함수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from에서 to로 어떠한 밸류만큼의 ERC20 토큰을 전송할 때 이 함수를 호출한 사람한테 fee SMT만큼의 어떠한 수수료를 주게 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커는 from to를 자기에서 자기 자신으로 트랜스퍼를 하는 명령을 내렸고요. 밸류에는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큰 숫자를 입력했는데요. 보시면 이 f는 실제로 16진법에서 가장 최대값인 15를 의미하는 게 f고요. 그리고 또 fee SMT로는 아래 보시는 것 같이 7000 마지막에 1인 숫자를 입력하게 됐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어떠한 from이 가지고 있는 밸런스에서 value랑 fee SMT를 써야 되는 건데 from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보내려면 이제 리버트가 일어나게 되는 게 정상적인 작동인데요. 실제로 인티저 오버플로우를 고려하지 않고 코드를 짜게 돼서 그 해커가 이 취약점을 분석해서 해킹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값들을 보시면 밸런스 from에는 0이라는 값이 있었고요. 그리고 fee SMT랑 value를 더하게 되시면 이 두 개의 값을 더하게 되는데 7 더하기 8이 이제 15가 되고 15는 f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모든 자릿수가 f가 됐는데 제일 마지막에 1을 더하니까 앞에 계기판에서 보셨듯이 맥시멈 값에서 1을 더했더니 모든 값이 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우측에 있는 값이 0이 되고요. 그래서 if에서 0보다 0이 크다는 조건에 대해서 원래는 true가 되면 리버트가 일어나서 이 함수가 실행이 되지 않는데요. 무조건 false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막대한 양의 밸류들이 실제로 트랜스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해킹 사건이 발생했었고요. 아래를 보시면 이 트랜스퍼로 인해서 해커가 엄청나게 막대한 양의 이제 SMT, ERC20 토큰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더스캔에서 보시는 것 같이 다양한 금연이 출금이 됐었고요. 이 중에서는 이제 실제로 SMT가 상장된 후오비 거래소로 실제로 SMT의 막대한 물량이 전달되었고요. 그리고 해커는 후오비에서 이 물량을 다 판매를 하고 이제 현금화를 뭐 BTC가 됐던 다른 뭔가 토큰이 됐던 거를 통해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오비 측에서 SMT 거래를 일시 중단하고 SMT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ERC20에 대해서 이제 거래를 중지시키게 되는데요. 이건 더 재밌는 거는 후오비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뭐 업비트, 바이낸스 거의 모든 거래소에서 이제 ERC20를 한번 중단하게 됐던 경험이 한번 최근에 4월달에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거래소에서 상장을 할 때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 어떤 분석을 안 하고서 뭔가 상장을 하는구나 라는 과정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움이 좀 있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바이낸스는 최근에 펀트 스탬프랑 뭔가 제휴를 맺어서 바이낸스에 거래되는 모든 ERC20에 대해서 실제로 이런 검수 과정을 거쳤다라고 실제로 보고서를 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살펴볼 해킹 사건은 이제 페리티 멀티시그 월렛 프리즈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페리티 멀티시그 월렛도 이제 2017년 11월 6일에 어떠한 트랜잭션으로 인해서 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보시면 551만 이더리움이 실제로 지갑에 묶여서 출금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요. 총 587개의 지갑에서 출금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ICO에서 정말 많은 자금을 모았던 톨파닥 같은 팀이 이 페리티 멀티시그 월렛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자금이 묶이게 되었고요. 그 외에도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이러한 팀들이 멀티시그 월렛에서 이더리움을 출금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해킹 사건을 분석하기 전에 이제 멀티시그 월렛이 무엇이고 각각의 페리티 멀티시그 월렛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에 대해서 구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티시그 월렛이란 이제 M-open 멀티시그 월렛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지갑에서 어떠한 금액을 인출하기 위해서 n개의 키 중에 n개의 키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실제로 트랜잭션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2 of 3 멀티시그 월렛이라면 일반적으로 거래소에서 자기네 보안을 더 신경 쓰기 위해서 2 of 3 멀티시그 월렛을 도입했다라는 기사를 내고는 하는데요. 그래서 3개의 키 중에 뭐 1개는 거래소, 1개는 어떤 보안 업체, 1개는 이제 개인에게 주어집니다. 실제로 개인의 PC가 어떤 바이러스에 걸려서 키가 탈취당해도 나머지 2개의 키 중에 하나를 또 탈취해야지만 실제로 트랜잭션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요. 그럼 거래소나 보안 업체의 어떤 컴퓨터를 해킹해서 그 키를 탈취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키를 탈취해서 뭔가 트랜잭션을 발생하는 것보다 여러 개의 키를 탈취해야지만 트랜잭션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적으로 좀 더 우수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상에서는 멀티시그 월렛을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구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너시스랑 페리티가 멀티시그 월렛을 구현합니다. 그래서 프로파닥 같은 팀은 이제 너시스가 구현한 멀티시그 월렛 말고 페리티가 구현한 걸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페리티 멀티시그 월렛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실제로 코드량은 한 200~300줄이 채 안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 2개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원래 라이브러리라는 스마트 컨트랙트고 하나는 원래 스마트 컨트랙트인데요. 월렛을 각각의 프로파단, 아이코노미, 뮤직 이코노미처럼 이 월렛 1, 2, 3, 4처럼 이 다양한 월렛을 이제 587개의 월렛이 이쪽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 월렛들이 하는 기능은 어떠한 사람들의 동의를 이루어서 실제로 트랜잭션을 발생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어떠한 비즈니스 로직은 다 원래 라이브러리 측에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렛에서 델리게이트 폴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원래 라이브러리에 구현된 로직들을 동작시키고 실제로 트랜스포를 일어나게 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델리게이트 폴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어려운 개념일 수 있어서 이걸 최대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2가지 컨트랙트를 한번 작성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보실 컨트랙트는 폴리 컨트랙트고 실제로 여기서 보시는 폴러 컨트랙트가 폴리 컨트랙트의 특정 메서드를 호출할 것인데요. 그래서 폴이라는 이제 펑션을 보시게 되면 MSG 밸류랑 MSG 샌더를 어떠한 로그 이벤트를 발생합니다. MSG 밸류가 의미하는 것을 설명드리면 실제로 이 펑션을 호출했을 때 들어오는 이더리움의 양이 MSG 밸류고요. MSG 샌더는 이 펑션을 호출한 사람의 주소가 MSG 샌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폴러 컨트랙트에서는 위에 2가지 함수는 다 똑같은데요. 위의 함수는 델리게이트 폴 방식으로 폴이라는 펑션을 호출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래는 일반적으로 우리 함수를 호출할 때 쓰는 방식, 폴 방식을 이용해서 폴이라는 펑션을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폴리 컨트랙트에서는 실제로 제가 리믹스를 통해서 이 코드를 컴파일하고 배포해 봤을 때 이러한 주소값을 갖게 되고요. 사실 주소값이 길기 때문에 앞에 한 3자릿수만 기억해 주시면 다음번에 슬라이드에서 실제로 결과값을 보실 때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배포된 컨트랙트를 가지고서 앞에서 보셨던 이 2가지 함수를 실행시킨 결과를 이처럼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아래는 리믹스에서 실제로 MSG 밸류랑 MSG 샌더에 어떤 값이 담겼는지에 대해서 보는 이제 도표인데요. 첫 번째는 똑같이 폴 방식으로 호출한 거고요. 실제로 스마트 컨트랙트에 어떤 A라는 사람이 함수를 호출하게 될 때 1이더를 넣었다는 가정을 하고서 이 함수를 호출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폴 방식으로 만약에 폴러 컨트랙트에서 폴미 컨트랙트에 아까 보셨던 폴미 펑션을 호출하게 되면 MSG 밸류가 보실 거는 이더리움이 1, 2더를 넣었는데 전달이 안 되고요. 그리고 MSG 샌더는 실제로 원래는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값은 이 주소, 이 A라는 함수 호출자의 주소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 주소는 폴러 컨트랙트의 주소인 2, B, 4 어쩌고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델리게이트 폴 방식을 이용하면 실제로 함수 호출자의 이더리움이 전달되고 실제로 MSG 샌더에 들어간 값도 폴러 컨트랙트의 주소가 아닌 함수 호출자의 주소가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컨트랙트, 다양한 컨트랙트로 어떠한 상호 간의 인터랙션이 있고 근데 최초의 함수 호출자의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그 라이브러리의 어떠한 펑션을 실행시키고 싶을 때 이렇게 델리게이트 폴 방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예제로 다시 페리티를 돌아와 보면 페리티 멀티시그 월렛에서 오른쪽에 보시는 코드는 원래 솔리디티의 코드이고요. 원래 솔리디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에 이더를 입금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면
이름이 없는 펑션이 호출됩니다. 이걸 이제 fallback 펑션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MST 밸류, 어떤 이더리움의 양이 있으면 디퍼짓을 하고요. 만약에 밸류는 없는데 어떠한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은 실제로 앞에서 말한 델리게이트 콜 방식으로 원래 라이브러리의 델리게이트 콜 방식으로 데이터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원래 라이브러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공통으로 모듈화시킨 로직들을 같이 구현하게 되고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페리티 멀티시그 월렛이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리티 멀티시그 월렛이 어떻게 프리즈 되었는지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페리티 멀티시그 월렛이 프리즈 사건을 2차 해킹이라고 하고요. 이전에 사실 1차 해킹 사건이 존재했는데요. 그 전에 1차 해킹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고치고 배포한 것이 원래 라이브러리, 지금 저희랑 같이 살펴본 원래 라이브러리 컨트랙트이고요. 그래서 이게 17년 이 시점에 이러한 주소에다가 원래 라이브러리를 배포했습니다. 그 뒤로 페리티 멀티시그 월렛을 쓰고 싶은 다양한 팀들이 폴파닷을 포함해서 지갑을 막 열심히 만들게 되었고요. 그 지갑을 통해서 자기들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어떠한 익명의 개발자가 원래 라이브러리에 init 월렛이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이걸 호출하게 되는데요. init 월렛이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원래 라이브러리가 갖고 있는 모든 펑션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밌었던 게 이 익명의 개발자가 init 월렛을 호출하고 모든 펑션에 대한 액세스를 가졌는데 그 중에서 되게 재밌는 kill 함수가 있었는데요. kill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suicide라는 명령어가 호출되고 블록체인에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익명의 개발자가 init 월렛을 호출해서 모든 액세스 권한을 얻었고 또 우연히 키를 호출해서 원래 라이브러리라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제거시키게 됩니다. 그럼 앞에서 저희가 본 것처럼 원래 라이브러리는 델리게이트 콜 방식으로 원래 라이브러리에 무언가를 실행해야 되는데 실제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입금은 가능한데 출금은 다 델리게이트 콜로 해야 되는데 델리게이트 콜 할 대상인 원래 라이브러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실제로 출금이 못하는 프리즈 현상이 일어나게 됐고요. 이 익명의 개발자가 사실 악용해서 이걸 한 건 아니고 실제로 깃허브에 이렇게 자기가 어떠한 트랜잭션을 발생했다. 그래서 실제로 수어사이드가 됐다라고 이슈를 제기하게 되는데요. 이 익명의 개발자는 자기가 직접 공부하다 보니까 이러한 펑션이 있어서 이러한 펑션을 호출했는데 우연히 프리즈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양의 이더리움이 묶였기 때문에 사실 페리티를 개발한 측에서 2018년 4월 비교적 최근에 EIP 999에서 이더리움 임프루먼트 프로포절에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 원래 라이브러리 스마트 컨트랙트가 블록체인에다 제거됐는데 이걸 복구를 해달라는 프로포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캐스퍼가 들어가면 컨스탄트 러플이라는 하드포크를 할 텐데 이 하드포크를 할 때 우리가 아까 원래 라이브러리에서 보안적 이슈들을 수정한 코드를 이렇게 배포해달라는 이 스펙으로 배포해달라는 프로포즈를 내게 되고요. 그래서 어떠한 코드들을 수정했는지 살펴보시면 아까 익명의 개발자가 키를 통해서 수어사이드 명령어를 했는데 수어사이드 명령어가 실행되게 되면 블록체인 상에서 해당 스마트 컨트랙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원래 라이브러리에 굳이 수어사이드라는 명령어를 이제 트리거 시키는 펑션을 만들 필요가 없어서 페리티 개발팀에서 이러한 펑션을 제거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페리티 월렛 측에서는 당연히 누군가가 init 월렛을 호출해서 아무나 init 원래 라이브러리에 액세스 권한을 갖게 하면 안 됐는데요. 이거를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호출하고 까먹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생성자가 원래 라이브러리가 배포될 때 이 생성자가 실행되는데 이때 init 월렛을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영 어드레스로 할당함으로써 아무도 원래 라이브러리에 뭐 킬같이 모든 파워풀한 권한을 가진 함수를 실행할 수 없게끔 코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재밌는 게 이 페리티에서 이제 어나운스먼트로 공지했던 게 우리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더리움 파운데이션 애들이 개발자들이 실제로 어디서 해줬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코드를 짤 때 되게 사소한 실수를 통해서 막대한 양의 이더리움에 묶이거나 해킹당한 사건이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사실 EIP 999에서 이렇게 복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되게 재밌게도 반대가 압도적이진 않지만 55% 이상이 반대를 하게 되었고요. 기존에 다오 해킹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러한 뭔가 롤백을 하는 하드포크를 할 때는 이제 생태계가 위험에 빠질 수 있고 실제로 이더리움을 해커의 손에 가져있기 때문에 실제로 마음대로 이더리움을 팔아서 가격을 덤핑시키거나
아니면 나중에 캐스퍼가 될 때 실제로 뭔가 POS 형태로 바뀌었을 때 해커가 갖고 있는 뭔가 스테이크가 많기 때문에 생태가 올바르게 돌아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되게 재밌게 페리티 멀티시그 월렛은 이더리움이 해커의 손에 들어간 게 아니고 지갑에 묶여서 일종의 저희가 ERC20가 소각됐을 때 되게 유통량이 줄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고요. 이거를 다시 롤백 해가지고서 실제로 이더리움을 프로파다시 되게 많은 양을 갖고 있는데 그걸 액세스 권한을 가지게 되면 그 ICO 팀들이 뭔가 이 이더리움을 팔아서 자금을 모집하고 자금을 가지고 실제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더리움 가격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혹은 블록체인의 이제 원리가 한번 기록된 것은 변하지 않는데 그런 이제 철학이 위배된다고 해서 커뮤니티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거꾸로 스마트 메쉬 사건과 페리티를 통해서 실제로 스마트 컨트랙트로 작성할 수 있는 이제 두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해킹 사건에 대해 분석을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크게 세 가지 예제를 살펴볼 텐데 저희가 해치랩스에서 어딧을 하고 실제로 다른 ICO 팀들의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보면서 있을 수 있던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되게 사소한 실수가 될 수 있는데 어떤 A사에서 이더리움과 이오스를 통해서 토큰 세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으로 100억을 모으고 이오스로 30억을 모았는데 실제로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돈을 빼거나 토큰을 전송하거나 이더리움을 전송할 때는 뭐든지 다 펑션을 작성해서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데요. 즉 이더리움을 출금한 함수를 만들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오스를 출금한 함수를 만들지 않았고 이오스가 스마트 컨트랙트에 묶여서 실제로 뺄 수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뭔가 스마트 컨트랙트가 판매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다른 토큰으로 받았을 때는 이렇게 밑으로 토큰이라는 펑션을 만들어주면서 토큰이 전송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빼트려 먹었고요. 그리고 밑으로 이더리움이라는 펑션을 만들어서 실제로 스마트 컨트랙트에 모인 이더리움을 출금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B사에서 실제로 캡 이상의 토큰을 판매하였고 실제로 판매를 하고 B사에서 만든 토큰을 고객들한테 나눠줬는데 캡 이상으로 뭔가 판매 금지되는 코드를 안 넣어서 보시면 토큰 세일이 1000이던데 만약에 캡 이상으로 입금을 받고 이미 투자자들한테 뭐 1500이더를 판매를 하고서 토큰을 나눠줬습니다. 근데 이제 캡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더 팔린 거거든요. 뭐 회수를 해야 돼서 이 팀에서는 리펀드를 할 수 있는 펑션을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토큰을 이미 분배했는데 투자자에 있는 B 토큰을 빼고 다시 이더리움을 돌려주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고요. 이게 되게 문제가 되는 거는 투자자들 걱정은 실제로 내가 나중에 상장을 되고 뭔가 거래소에 내가 지갑에다가 옮겼는데 그때도 내 토큰을 회수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되게 많았던 사건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팀에서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아니면 아무 때나 진짜 내 토큰을 가져갈 수 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트랜식스를 살펴보면 뭐 150만 개의 비토큰을 다시 가져가고 그 다음에 399개의 ERC20 토큰을 모집했었는데 그걸 다시 돌려주는 거고요. 그래서 150만 개를 다시 투자자의 지갑에서 빼가고 400개의 ERC20 토큰을 다시 투자자에게 지급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트랜잭션이 실제로 토큰 세일 과정 중에만 리펀드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각 코드의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 ICO들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실제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투자자들이 되게 불만이 많고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살펴볼 것은 어떤 T사에서 투자자들이 토큰 세일 스마트 컨트랙트에 이더리움 입금을 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바로 입금을 하자마자 토큰을 안 주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고 실제로 토큰 분배는 세일 마감 이후에 진행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거는 실제로 토큰 과정 중에 되게 많은 물량을 사는 사람들이 재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이런 방식을 많이 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세일 1차, 2차, 3차, 뭐 퍼블릭 세일까지 완료가 되고서 토큰 분배를 하는 ICO 팀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요. 이 팀에서는 실제로 투자가 잘 돼서 2,000명 이상이 넘는 투자자가 참여를 했고요. 토큰 세일 기간이 종료되고 이제 이렇게 모은 토큰들을 분배하기 위해서 뭔가 디스트리뷰시라는 오른쪽에 보시는 함수를 호출했는데 블록가스 리밋이라는 문제 때문에 실제로 이 펑션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없었고요. 그로 인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로 토큰을 분배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코드를 보시면 인베스터가 랭스가 2,000명이 되는 거고요. 폼을 돌면서 간단하게 보시면 토큰 트랜스퍼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어떻게 짰냐에 따라서 가스 소모량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오스 기준으로 대충 트랜스퍼를 할 때는 4만에서 5만 가스가 필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트랜잭션이 동작하려면 가스가 4만에서 5만이고 2,000명을 곱해야 되니까 대충 뭐 한 1,000만 정도의 가스비가 소모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블록가스 리밋이 뭔지 살펴보면 블록가스 리밋은 각 이더리움 블록들이 일정한 최대 계산량을 처리할 수 있다는 개념인데요. 2018년 5월 31일 기준으로 블록가스 리밋은 한 블록당 대략적으로 790만에서 800만 사이입니다. 아래 보시는 것은 실제로 블록이 체결됐을 때 어떤 스탯이고요. 가스 리밋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블록에서 이만큼 이상의 가스를 소모하는 트랜잭션을 담을 수 없다는 건데요. 앞에서 보시는 트랜잭션에서는 이 800만 이상의 블록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블록에 담아서 채굴이 될 수 없고요. 그러면 디스트리뷰시라는 함수는 영영 이제 실행돼도 항상 리버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T사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모였던 그 토큰들을 전부 다 자기 개인 지갑으로 빼고 어떻게 보면 개인 다시 수동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올바르게 이용하지 않고서 분배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사건과 토큰 세일에서 일어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런 팀들을 최대한 많이 만나보고 뭔가 어디를 해드리면서 이렇게 개발하는 게 안전하게 스마트 컨트랙트를 개발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돼서 한번 목표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토큰 세일을 할 때 백서를 작성하고 프로토타입 구현을 해야 되고요. 요즘 보시면 백서만 작성하고 프로토타입도 안 쓰시는 팀들이 되게 많아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토큰 세일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ERC 트레이닝 토큰과 토큰 세일에 대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하고 사실 앞에서 보셨듯이 페리티에서도 되게 오랫동안 이제 개발을 했던 되게 블록체인에서 잘하는 개발팀인데도 불구하고 사소한 실수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스마트 컨트랙트 어딧을 하거나 아니면 크립토키티 같이 버그 바운티를 통해서 많은 커뮤니티 개발자들이 이 코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끔 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트 어딧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하고 좋은 코드가 나오면 그거를 이제 메인넷에 디플로이를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이 과정도 되게 중요한데요. 아까 보셨듯이 비사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금 공개하지 않아서 투자자들의 여러 논란이 있는데요. Verify and Publish라고 실제로 깃허브에 올린 내 코드가 블록체인상에 올라간 코드랑 같은 코드인지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저희 해치랩스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자금이, 천문학적인 자금이 움직이기 때문에 테스트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실제로 이 과정에 대해서 다들 급하게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하다 보니까 충분한 테스트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테스트가 이루어지지 않은 코드가 메인넷에 배포되는 현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중에 TDD라는 방법론이 있는데 테스트 주도 개발이라고 해서 테스트를 먼저 작성하고 그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어떤 코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통과했으면 이 코드를 좀 더 가스비가 더 적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면서 리팩터 과정을 통해서 반복적인 코드가 있거나 비효율적인 코드가 있으면 제거해서 더 좋은 코드를 만들어내는 사이클을 돌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할 때 이러한 개발 방법론을 따라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주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예시로 이런 지금 개발 중인 건데 일종의 스냅샷을 발표를 위해서 찍었고요. 해시 토큰이라는 거를 만들게 된다면 실제로 네임이 올바른지, 심벌이 올바른지, 데시멀이 올바른지 아니면 뭐 언락을 한 다음에 트랜스퍼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각각의 펑션에 대해서 전부 다 테스트를 해야 하고요.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한 거에서 모두 통과를 했을 때 제가 만든 이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가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래는 테스트 커버리지 툴인데요. 실제로 되게 많은 양의 솔리드 코드들을 작성하게 되는 이건 되게 극히 일부고요. 그렇게 솔리드 코드를 작성하면 모든 펑션들이 되게 올바르게 테스트 케이스가 작성돼서 테스트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런 리포트를 뽑게 되는데요. 실제로 아래 트랜스퍼러블 솔리드 파일은 커버리지가 100%여서 모든 펑션들이 테스트됐다는 걸 알 수 있지만 화이트리스트 솔리드는 77.7%라서 이런 라인에서 아직 테스트가 안 된 코드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발을 할 때 이 테스트 커버리지가 100%가 되고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면서 TDD 방식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고 테스트 커버리지를 100%로 끌어올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는 어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해치랩스에서 하는 어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시큐리티 툴을 이용해서 시큐리티 툴들은 심벌링 어널리시스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코드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어떤 라인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리포트가 되고요. 하지만 모든 툴들이 재밌는 게 커버리지가 100%였고 다 모든 버그를 잡아낼 수 있고 이 사람이 A라고 의도했는데 B라고 짠 것도 잡아낼 수 있다면 사실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데요. 시큐리티 툴들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현재까지 100%의 커버리지로 모든 버그 패턴을 잡아내는 툴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저희는 다시 사람이 이 툴을 바탕으로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테스트 커버리지가 100%가 되고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해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많은 팀들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할 때 테스트 케이스를 아예 안 짜시는 팀들이 저는 정말 많고요. 그러면 되게 위험에 빠질 수 있고 보안적인 취약점을 자기도 모르고 배포하게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다시 스크립트를 작성해서 실제로 이 컨트랙트가 올바르게 동작하는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어디팅 레포트를 작성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컨트랙트 어딧은 이제 이 어딧이 약간 좀 어렵거나 아니면 좀 더 많은 개발자에게 공개하고 싶으면 어딧 말고 요즘 버그 바운티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컨트랙트를 작성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메인에서 디플로이 하게 됩니다. 근데 메인에서 디플로이 하기 전에 저희는 꼭 권장드리는 게 테스트를 배포하셔서 실제로 이렇게 스크립트를 돌리시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라고 권장을 하고요. 근데 요즘에 토큰세일 하시는 많은 팀들이 시간이 아무래도 촉박하다 보니까 이 과정을 빼먹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과정이지만 다들 놓치고 있는 과정인데요. 저희가 스마트 컨트랙트가 처음에 이더리움에 올라갔을 때 되게 블록체인이 매력적이고 뭔가 디센트럴라이즈 환경에서 이러한 미리 정의한 계약을 수행하면서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돌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요즘 토큰 세일을 할 때 보면 ERC20 컨트랙트도 만들고 프리세일 1차, 2차 퍼블리시 세일 컨트랙트를 만드는데 실제로 그 스마트 컨트랙트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공개를 한 팀들이 되게 적습니다. 실제 리더 스캔에서 보시면 ERC 토큰을 가보시면 코드 탭이 있는데요. 이게 코드가 공개되어 있으면 이 팀은 이 코드로 돌아간다고 증명을 할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요즘에 국내 ICO들 코드를 살펴보면 여기서 코드가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로 어떤 코드가 돌아가는지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현재는 이 기업이 올바른 기업이고 믿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투자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기존에 계약서를 안 보고 그냥 사인을 해버리는 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안 보고 돈을 넣고 이 돈이 오르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실제로 되게 우려되는 부분이라서 반드시 어딧을 하는 팀들이나 아니면 다른 ICO 팀들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했을 때 개발팀한테 연락을 취해서 실제로 베리파이 퍼블리시를 무조건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는 보다 더 안전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작성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 발표에서는 크게 각각의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사건에서 어떠한 해킹 사건들이 있었는지 분석해 보았고 토큰 세일에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그렇게 분석을 하다 보니까 얻게 된 노하우를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개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한 두세 개 정도 받고 잠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으로 수능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데? 코드 분석하실 때 쓰는 툴 이름이 네, 툴은 이제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요. 이제 트레일 오브 빛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멘티코어라는 툴이 있고, 네, 멘티코어라는 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이버 네트워크 창업자인 로이가 만든 대학 시절에 만든 오엔테라는 툴도 있고, 그리고 컨센시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미스리라는 툴도 있는데요. 사실 각각의 툴들을 보면 실제로 심벌 애널리시스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그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재밌는 게 보면 내부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Z3라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솔리디티에 있는 어떠한 식들을 불리한 익스프레션으로 바꿔서 Z3에 던져주면 Z3가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검증하고 그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각각의 팀들에서 여러 가지 시큐리티 툴들을 만들고 있는데 저는 사실 지금 이제 서울대학교 블록체인 디사이퍼라는 이제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저런 툴들을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사실 보시면 한번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버리지가 되게 낮은 걸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패턴을 잡아내고 나중에는 앱들이 좀 복잡해질 텐데 여러 가지 스마트 컨트랙트에서 서로 상호작용할 때 그런 것들도 다 잡아낼 수 있는 툴이 결국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디사이퍼 친구들도 같이 저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도 있으시면 좀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성한 컨트랙트에 대해서 검증도 해주시고 선생님도 해주시고. 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보여주셨던 코드는 대표적으로 이번에 에어블록이라는 팀에서 ICO를 했는데 해시렉스에서 에어블록의 풀스의 1차, 2차에 대해서 어딧을 해서 드렸고요. 그 어딧 과정을 바탕으로 코드를 좋게 수정하셔서 원 1차, 2차의 토큰 세일 안전하게 성공하시고 실제로 토큰 디스트리뷰션까지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